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고,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을 때 이 정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, 이 정도 가격대에서 그런 차는 사실 제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자동차 리뷰, 링크드카의 레오입니다. 이번 편에서는 이제 조금 RPM을 높여서 스포티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상적인 주행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들 전편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바꿀 건데, 요게 이제 스포트를 바꾼다고 해서 엑셀 반응이 막 조금 예민해지긴 하는데 요 BMW 계열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드라이브 모드가 조금 와닿는 느낌이 좀 작아요. 그리고 경쟁 모델인 아반떼보다는 드라이브 모드가 조금 더 느낌이 납니다. 아반떼는 드라이브 모드 바꿔도 저는 좀 약간 못 느끼겠거든요.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한번 보시죠.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땡기면 계기판에 S라고 들어오고요, 한 번 더 땡기면 D라고 들어와요. 그러니까 D는 이제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고 S는 스포츠 드라이브 모드입니다. RPM을 좀 더 높게 쓰고 높은 RPM 유지하는 모드예요.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에다 놓고 변속기는 S에다 놓고 주행을 좀 해볼게요. 자, 지금 보시면 지금 RPM 4000까지 올라갔죠. 그리고 유지가 되고 있죠. 지금 그 3500rpm에서 요게 이제 S 모드가 이렇게 RPM 유지가 되죠. 이렇게 RPM이 유지가 되니까, 자, 내가 제가속을 하고 싶을 때 지금 60km였다가 제가속을 한다? 바로 올라가진 않네. 실망스러운데. 그리고 제타가 아반떼보다 무게가 한 200kg 정도 더 무거워요. 200kg 정도 무거운데다 90kg가 플러스 됐으니까 거의 300kg가 더 무거운 상태죠 지금. 그거를 좀 감안을 해주세요. 근데 S 모드인데도 이렇게 RPM이 1000 이하까지 떨어집니다. S 모드일 때 이제 BMW나 이런 애들이 S 모드일 때는 이렇게 RPM 안 떨어지는데, 그래서 조금 밟아볼게요. RPM을 좀 올려서 4000 RPM, 3500 RPM 정도 유지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일단 아반떼랑 비교를 하면요, 이제 출력이 어쨌든 출력이고 한 27마력 정도 높고, 그 다음에 이제 토크가 차이가 많이 나죠. 사실 그 15토크랑 25토크면은 토크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. 무게가 뭐 300, 지금 그 아반떼 촬영할 때보다 300kg 정도가 더 무겁다고 해도 지금 나가는 가속감은 지금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. 아반떼랑. 그러니까 스탑앤고 기능이 들어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기능 덕분에 저온의 3종 스티커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. 아반떼 없는 기능이죠. 그런데 실질적인 연비는 어쨌든 이 차가 뭐 미션이 아무리 좋고 동력 손실이 적고 뭐 터보 차저로 뭐 효율을 끌어올렸다 한들 출력이 아반떼보다 20마력 정도 높고 27마력이 더 높고 토크도 10토크가 높으면서 차는 무게가 200kg 정도 더 무겁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반떼보다 연비가 좋을 수가 없겠죠.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고속을 크루징한 연비는 의미가 없고, 실제로 막 밟아도 보고, 그 다음에 막히는 구간도 가보고 고속 크루징도 해보고 하이 RPM도 좀 떠보고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는 아반떼보다 조금 떨어집니다. 아반떼가 제가 이제 가옥 조건에서 이따가 한 번 더 연비를 보여드릴 건데, 제가 아반떼가 가옥 조건에서 뭐 아무리 밟아도 연비 리터당 10km 이하로 좀 떨어지기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얘는 10km 이하로 떨어집니다. 밟으면 떨어져요. 지금은 연비가 11km가 적혀 있어요. 왜냐하면 출발부터 지금까지 11km가 적혀 있어요. 편안하게 주행을 했기 때문에. 이 차의 엔진 특성은요, 그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급 장치, 터보나 이런 뭐 GDI나 이런 어떻게 보면 신기술 같은 거가 없잖아요. 그리고 그냥 온리 저배기량의 RPM으로 출력을 낸다라는 느낌이면, 지금 얘는 1.4L니까 이제 1.6L보다 엔진은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가급기를 붙였죠. 터보 차저를 붙여서 출력을 더 뽑아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엔진 느낌이 어떠냐면 한 2000rpm 정도부터 이제 힘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런데 그 힘이 RPM을 올려서 한 뭐 5000rpm이 넘어가면 차는 더 나갈 것 같은데 더 나가는 느낌은 아닙니다. 요거는 이제 터보 차들의 좀 특징이죠. 뭐 중간 영역대,
그러니까 실용 구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00에서 4000 rpm 사이의 중간 영역대의 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게끔 세팅을 해서 일상적인 주행에서 굉장히 좀 가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것, 이제 그게 이 제타의 특징이고요. 아반떼는 실질적으로 토크나 출력이 제타보다 떨어지죠.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. 차는 더 안 나갑니다. 그런데 아반떼는 하이 RPM을 쓰면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한 힘이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엔진을 돌리면서 주행하는 즐거움은 저는 아반떼 쪽이 나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엔진이 사실 요즘에 잘 없어요. 왜냐면 다 이제 터보를 붙이고 뭐 초반 토크를 강하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아반떼 CN7에 있는 엔진 특성을 갖고 있는 차가 잘 없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. 뭐 굳이 뭐 그런 엔진 특성을 갖고 있는 차를 꼽자면 뭐 도요타의 자연흡기 엔진, 수평대형 자연흡기 엔진 들어가 있는 86 정도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스포츠카니까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 그런 엔진을 갖고 있는 차들이 잘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RPM을 돌리는 걸 좋아합니다.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좋아하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엔진은 실용 구간에서는 좀 힘이 약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, 지금 2차차로 제타에 달려있는 이런 중속, 중저속 토크가 센 차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행을 했을 때 아, 힘이 좋은데?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엔진의 특성이 다른 거고,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제타 쪽이 훨씬 더 출력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실 겁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RPM을 올리지 않아도요, 한 3000 뭐 이 정도만 올려도 그냥 쉽게 한 100km 정도까지 가속이 됩니다. 요거는 아반떼랑은 굉장히 다르죠. 아반떼는 시속 100km를 가속을 하려면 막 엔진을 막 끝까지 돌려가지고 막 5000rpm, 6000rpm 끝까지 돌려가지고 쥐어짜야 좀 가속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, 지금 3500 이렇게 되면 변속이 되면서 쭉 차가 밀고 나가는 4000rpm 그러면서 차가 쭉 밀고 나가는 이런 느낌, 가속감이 참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요 초반 느낌만 보면 뭐 사실은 굉장히 차가 잘 나가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가속 능력이 엄청 뛰어나냐? 25토크 150마력 정도면 뭐 가속 능력이 나쁘지 않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치적으로 뭐 다른 영상들 보면 뭐 제로백,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제로백 같은 거 보면 8초대 정도 나오고 아반떼가 10초대 정도 나오니까 가속 능력 충분합니다. 이 정도면은 뭐 이제 밟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재밌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? 뒤쪽이요? 일단 뒷좌석에 승차감은 많이 배려돼 있지 않은 느낌. 이게 뭐 신경을 크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, 뒷자리에 대해서. 그러면은 신경 안 써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탈만은 한데, 가족들이랑 같이 타고 어디 멀리 간다 이러면은 불편하다. 뒷자리는 좀 불편해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맞는 얘기를 하신 게, 준준형 세단에 4명, 제가 이제 아반떼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준준형 세단에다가 4명 꽉 채워서 장거리 가시면 사실 힘듭니다. 특히 뒤쪽에 계신 분들은 힘들어요. 좁아서 힘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뒷자리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고, 더군다나 이제 토션민 서스펜션이 아무리 이제 개선이 되고 승차감과 코너링을 뭐 다 잡았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, 뒷자리에 태우고 토션민 서스펜션에 달린 차에다 뒷자리에 사람 태우고 장거리 가면 대부분 다 멀미합니다.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. 여기 약간 코너인데 한번 돌려볼게요. 뭐 브레이킹도 좀 해보고.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선회할 때, 그 아까 전에 저속 구간 리뷰하면서 제가 물어보셨잖아요. 롤링을 할 때 어떠냐. 얘가 위에 롤은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, 운전 실력도 안 되고, 커브에서 살짝 이렇게 선회를 하면은 희한하게 말을 잘 들어요, 차가. 그러니까는 롤은 있는데 그게 무너지진 않아. 요 세팅이 참 저는 좀 놀라웠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시즌 1 때 리뷰 때 BMW 128D를 리뷰를 하면서 요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BMW는 워낙에 그걸 잘하는 애들이고,
폭스바겐은 사실 BMW보다 그런 부분 조금 잘 못하는 애들인데, 더군다나 BMW, 당시 BMW 후륜구동에 5대5 무게배변을 갖고 있었던 차고, 얘는 지금 전륜구동에 앞쪽이 좀 더 6대4 정도의 무게배변을 갖고 있는 차니까 무너질 것 같은데 보면 싹 돌아나가. 그거는 좀 저는 좀 놀라웠어요. 그러니까 뭐 아반떼랑 비교를 했을 때 아반떼가 롤제어는 좀 더 잘 돼 있어요. 롤제어는 잘 돼 있는데 한계까지 몰아붙여 보면은 아반떼보다 제타 쪽이 한계치가 더 높지 않을까. 요거는 제 추정입니다. 추정. 그 정도로 롤은 있지만 차체가 무너지진 않는다. 컨트롤이 어렵지 않다. 승차감과 코너링 두 가지를 다 잡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운전은 잘 못하지만 요거를 이제 옆쪽으로 밀면 수동 모드가 됩니다. 제가 이제 아반떼 때는 굳이 요 수동 모드를 써보지 않았어요. 왜냐면 사실 이걸 쓸 만큼의 뭐 출력이 아니고, 물론 아반떼도 CVT긴 하지만 요 단수 변화가 명확하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좀 만족감을 줬었거든요. 근데 얘는 뭐지, 스포츠 로직이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. RPM을 지금 2단에서 10부터. 아, 이 변속이 기가 막힙니다. 자, 에이씨. 지금 RPM 좀 올려서 주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EPC라고 지금 경고가 떴어요. 요거 어제도 제가 주행하면서 여기 떠가지고 RPM을 이거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. 일정 이상 올리려고 하니까 경고가 뜨면서 제한을 걸어버리더라고요. 4000 이상 RPM 못 쓰게. 지금은 RPM이 2200 이상 안 올라갑니다. 지금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. 올라간다. RPM이 안 올라갑니다. 경고등이 뜨면서 뭐 수온이 지금 오일 온도가 높거나 한 거 아니에요. 지금 90도고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요. 원인은 모르겠어요. EPC 경고등이 들어갔는데 자료를 좀 인터넷 찾아보니까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들어온다네요. 제가 소카를 빌렸는데 9,000km 정도 탔고 관리가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그런 정비적인 측면은 모르겠는데, 현재 EPC 경고등이 들어와서 아무튼 들어오는 사례가 많대요. 이것도 하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경고등이 들어와서 지금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주행을 계속 해볼게요. 아유, 차 잘 나가요. 그죠? 초반에 나가는 거는 뭐 아반떼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. 그리고 수동 모드에다가 놓고 이렇게 땡기면, 지금 이제 땡기면 바로 RPM 올라가고 시프터, 그 다음에 땡기면 킥다운. 요런 이제 수동 모드가, 이 아이신제 8단 미션이 변속 타이밍은 뭐 명불허전입니다. 그러니까 뭐 현존하는 전륜구동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 중에서는 변속 토크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. 이게 지금도 약간 뭐 한 90km로 좀 돌았는데 잘 돌아요. 잘 돌아. 롤이 많아서 막 차차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고 잘 돕니다. 지금도 그 커브 구간인데 잘 돌죠. 이 정도 돌려봤으면 충분히 차의 한계가 이 정도면 충분한데, 일상적으로 뭐 내가 가속감이 있는 주행을 한다 했을 때 와, 이거 차 완전 불안해서 미치겠는데,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. 충분히 내가 컨트롤하는 대로 돌아서 나갈 수 있고 충분히 가속할 수 있고, 요거는 역시나 독일 설계에, 이게 지금 뭐 독일 차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. 제타가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었고 미국 시장을 경영하고 중국 시장을 경영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독일 차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, 어쨌든 독일 사람들이 설계를 했고 그런 기본기들은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저는 이제 이 제타가 미국 차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. 승차감이나 뭐 이런 세팅 같은 걸 봤을 때 저는 미국 차 냄새가 되게 많이 난다.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미국 시장을 경영하는 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독일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너링이나 차량의 기본기에 대한 부분,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2천만 원 중후반대의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차가 있나요? 뭐 예전에 이제 막 폭풍 할인했던 BMW 118D 정도, 지금은 뭐 너무 비싸죠. 지금은 너무 비싸고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고, 그런
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을 때 이 정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그런 차는 사실 제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요거는 아반떼보다 한 수 위입니다. 일단 출력이 갖는 부분이 크죠. 출력이 갖는 부분이 아반떼보다 한 수 위입니다. 어우, 이거 보세요. 이게 잘 나가잖아, 오르막에서도. 얼마나 잘 나가. 그 이제 제타 관련해서 지금 뒤에 PD님이 이거 실내등 켜보더니 야, 이거 정말 옛날 감성이네 이러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차 그 제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. 자,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로 1등이죠. 폭스바겐 그룹이. 그러니까 폭스바겐, 아우디, 뭐 이렇게 뭐 포르쉐까지 뭐 벤틀리도 있지만 그냥 판매 대수가 얼마 안 되고. 그러니까 아우디랑 사실 뭐 이 폭스바겐 두 브랜드만 해도 전 세계 1등입니다. 그러면 전 세계 1등 몇 대 정도 만드냐? 얘네들이 1000만 대 이상 만듭니다, 차량을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기업이죠. 그러면 1000만 대 이상 만드는 그 대기업에서 이 제타랑 골프는 또 가장 많이 파는 차종이에요, 어떻게 보면.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폭스바겐 밑에 세아트라는 브랜드가 또 있어요. 세아트. 그러면 이 세아트라는 브랜드는 사실은 뭐 동유럽이나 좀 약간 국민 소득이 떨어지는 국가들한테 파는 차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굉장히 좀 대중적인 브랜드고, 이 제타 역시도 많은 양을 팔아야 되고 비싼 가격을 못 받다 보니까 최신 기술 막 LED 막 최신 기술 막 이런 것들을 넣기보다는 조금 약간 옛날 것들로 구성을 했어요. 옛날에부터 만들던 거, 옛날부터 있던 거,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갖고, 저는 이제 짜부스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 요걸 버물려 가지고 가성비 좋은 차를 만드는 겁니다. 네, 그런 좀 특징들이 있어요. 현대차가 물론 글로벌 기업이고 현대차도 600만 대 이상 차를 만드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아반떼를 엄청 팔죠. 아반떼를 뭐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팔리지만 정말 아반떼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. 뭐 인도라든가 동남아 쪽, 이쪽에서는 진짜 아반떼가 완전 고급차입니다. 아반떼도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고, 현대차에서 중심 모델이고, 그리고 제타도 폭스바겐 그룹의 중심 모델이고. 그러니까 두 차종 다 차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워낙에 많은 양을 팔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성능과 편의상 가격 면에서 만족시켜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은 사실은 아반떼를 사시든 제타를 사시든 뭐 만족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진짜 이거 뭐 가성비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두 모델은 뭐 따라올 수 있는 모델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, 전 세계적으로. 그래서 두 모델 다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고, 이제 그런데 다만 한국 시장에서 한국의 여건상 어떤 모델이 더 유리할 것이냐, 나한테 어떤 차가 더 맞을 것이냐,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. 이제 실내 사양, 실내 인테리어와 그 다음에 옵션 사양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뷰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.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제타가 이런 엄청난 파워트레인에 대한 메리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, 그러면서 아반떼랑 그렇게 큰 가격 차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에 있어서는 이제 초기에 폭풍 할인했을 때 말고 현재 판매량이 있었을 때는 뭐 또 좀 약간 아반떼보다 떨어지는, 특히나 국내에서는 아반떼보다 떨어지는 이 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, 또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.